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 돼서 2부 찾아뵙는 시간.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있죠. 2부 시작할 때 오늘은 유엔이 정한 꿀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꿀벌. 정답은 꿀벌이었고요. 그냥 벌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저희가 정답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9728님이 예전에는 꽃밭에만 가도 꿀벌이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엔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그렇죠. 예전에는 꿀벌이 많아서 위험해. 조심해야 돼.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꿀벌이 보이기만 해도 반가울 것 같아요. 아이고 왔구나. 라고. 그리고 3801님이 뱃속에서부터 성공예감 모태 청취자였던 6살 아들이 곤충? 하면서 꿀벌을 맞춰서 문자 보냅니다. 매일 아침 유치원 등원 준비하면서 성공예감 들으면서 함께 경제 공부 중입니다. 아마 1부 시작할 때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치원에 가 있겠네요. 등원 시켜놓고 아마 돌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4133님이 우리도 참외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이 벌이 없으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일일이 벌들이 수정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꿀벌들이 좀 다시 많아지길 빌어봅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좀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리는데요. 코스피는 1%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1%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52, 코스닥은 845. 오늘 코스닥이 비교적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일부 바이오 관련주가 좀 또 하한가를 기록한 게 있어서 HLB라는 기업이 또 하한가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1.4% 올라서 78,500원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관련주가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네요. KB금융도 3%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금융주도 오늘 좋네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마 가장 큰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영향을 또 받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금통위도 열려서 기준금리 결정도 예고가 돼 있고요. 자,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증시각도기를 만나보실까요?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처음으로 4만 선을 넘었다라는 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실까요? 그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지수죠. 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30종목입니다. 네. 몇 개 안 돼요? 네, 원래는 12개 종목으로 시작한 게 이제 1896년이었고요. 네. 이게 이제 1928년 10월에 30개 종목으로 늘어났고, 자, 그러면 1928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어떤 업종이 중심에 있을까 생각하시면 생각하시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함부로 잘 바꾸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바꾸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네, 굉장히 신중하게 바꾸기 30개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나스닥 하면은 뭐 기술주들이 거의 전부고, 네. 소위 말하는 우리 빅세븐 주식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지수 전반이 그냥 휘청휘청하는데, 이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그야말로 산업 관련된 정통 산업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약, 의료, 음식료 이런 업체들 많이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IT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죠. 그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나스닥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지수에 비해서는 전통주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작년 후반부터 올해 올라올 때까지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상승폭이 좀 둔했는데요. 네.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뭐 꾸준하게 올라와서 5주 연속 올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결이 좀 다르고, 그다음 대표 지수는 S&P 500이죠. 500개 대형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스닥은 주로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도 보고 100으로도 보는데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편입이 많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쪽에 이제 편중도가 높은 것은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에는 기술주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에도 이제 기술주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비롯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 S&P 500이야 뭐 진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30개 종목이고 다우존스에서 들어가는 거는 주가 자체가 중요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가 자체가 그래서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30개를 편입을 해서 쓰고 있고 이게 또 상징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한테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30 가지고는 사실 말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S&P 500이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다. 그렇죠. S&P 500 그 인덱스에 투자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S&P 500이 대표 주식들입니다. 대표 500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3,000 종목도 넘게 있어요. 네. 그래서 30 종목이 시장을 완벽하게 대응한다, 대별한다, 그 어렵고요. 이미 작년 올해 2년간의 흐름을 보면 다우의 상승폭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렇지 네. 누적적으로 최근 2년간의 상승폭은 S&P나 그 나스닥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편의 종목의 한계 때문에 30 종목으로 3,000 종목 이상을 어떻게 다 대변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대표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표 지수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수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경을 좀 덜 쓰죠. 다우존스. 그냥 근데 항상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우존스가 얼마 올랐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게 대표 지수는 S&P 500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S&P 500 지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오히려 미국 주식에 대한 판단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성은 아무래도 500개 종목을 네. 담고 있는 S&P 500인 거고 다우존스는 이제 30개 종목으로 좀 축약이 더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우 지수가 뭐 3만에서 4만 오르는 동안 이게 한 3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많은 영향을 좀 줬고 3M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3M 같은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화학업체잖아요. 화학업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국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증설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관계. 뭐 재무장관도 가서 이야기하고 유럽에서도 가서 얘기를 한 게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잖아요. 중국은 전통 사업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과잉 생산을 했고 이제 뭐 철강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과잉 생산을 많이 할까라고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억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까지 만들어야 정확하게 그 딱 수요에 맞추는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만듭니다. 지난 20년간의 산업 패턴을 보면 항상 이 똑같은 방식인데요. 일단 과잉을 터트려 놓고 과잉이다, 남아 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수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철강이었고 철강이 정말 어마무시한 과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각 국가의 철강 회사들이 그걸 만들어도 되지도 않는 그래서 유통업체들은 그냥 국내께 있더라도 다 중국산을 유통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품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이잖아요. 네. 철강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철강사들이 매우 어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철강사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소위 저희가 표현할 때 스크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없애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철강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군용 가격이 좀 만들어졌고요. 근데 지금 화학은 정말 절정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죽했으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가장 큰 그 나프타 분해하는 업체 2개가 있습니다. 네. 그 H로 시작하는 회사하고 L로 시작하는 회사가 2개가 있는데요. 합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해당 업체는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거의 굉장히 큰 뭐 공동 경영까지는 아니지만 공동 운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폐합하자는 얘기였는데 뭐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이제 회사인 3M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그 금융 주식들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금융 주식들 꾸준히 올랐고 그리고 테크 업체들도 계속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우존스 지수에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은 22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 AI 관련주 이제 대장주다 네. 보니까 시가총액도 이제 세계 3위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또 주가도 올랐더라고요. 어떨까요 이번에는?
좋을 겁니다. 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걸 제작해주는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조하는 회사 TSMC. 예, TSMC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조 공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엔비디아는 그 GPU 설계를 맡기는 거죠. 설계를 맡깁니다. 그림 설계도를 TSMC한테 주면 그거를 TSMC가 칩으로 제작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애플 다음으로 큰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음. TSMC 고객 중에서는. 네. 그런데 이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 칩셋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칩만 만들어서 그냥 납품하고 끝났는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 이 GPU가 연산 수준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그건 전력 소모 양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일반 칩은 0.3W 쓰는데 엔비디아의 GPU는 2.7W를 써요. 전력을 10배나 써요. 그러니까 엄청난 프로세싱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복합적으로 만듭니다. 그 대표가 HBM이에요. 네. D램을 적층해서 만든 HBM을 한 실리콘 판때기 위에다가 만듭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실리콘 판때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표현되는 건데요. 기판.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과거에는 약간 레진 플라스틱 쪽으로 만들어서 납땜하는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웨이퍼라고 불리는 그 실리콘 기판 위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 일반적인 서브스트레이트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비싸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칩들 사이의 통신. 네, 칩들 사이의 통신. 그래서 그 HB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멍 개수가 1024개라고 해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호 그 접점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실리콘 기반 위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TSMC와 하이닉스 3자 간의 연계는 굉장히 두터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HBM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에 꼽는 D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약간 까뭇까뭇한 거에 이렇게 그 녹색으로 해서 네, 어디다 꼽을 수 녹색깔. 있게 만드는 거 그거잖아요. 거의 뭐 한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 예, 네. 그죠. 예. 그게 아니고 음. 쉽게 얘기하면 칩을 반제품으로 만듭니다. 칩을 HBM 칩셋을 만들어서 그거를 완벽하게 포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껍데기를 씌우지 않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TSMC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TSMC에서 그거를 그 GPU와 HBM을 실리콘 기판 위에다 올려가지고 하나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쟁반 위에 엔비디아 거, 네. 하이닉스 거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TSMC의 실적이 좋다는 건 하나는 애플의 실적이 좋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투펀치니까. 그렇죠. 근데 애플은 실적이 별로예요. 그러면 누가 실적이 좋은 거냐? TSMC 실적이 좋다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애플이 부진한 만큼 네.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AI의 폭발적 주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지금 제가 실리콘 기판 위에 만드는 걸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COWS 방식이라고 합니다. 코어스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코어스. 예,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 방식을 내년도에 100% 증설하겠다고 합니다. 100% 증설. 그 만드는 생산 라인을 그러니까 네. 2배로 늘리겠다. 공장 하나 더 짓겠다는 얘기죠.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 제작해주는 회사가 뭐 증설 뭐 20% 30% 증설은 일반적으로 있겠지만 100% 증설이라는 건 수요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도 청주의 14X 공장을 연초에 야 이거 못 짓겠다 돈 없어서 못 짓겠다 했던 걸 20조 원을 들여서 25년도 가동을 위해서 지금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모두가 결국 뭐 때문이냐? 엔비디아하고 하는 그 앞서 그 말씀드렸던 칩셋. 예, 최근에 나온 건 이제 블랙웰이 곧 나오게 될 건데 이 칩셋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십억이에요. 이 칩셋 하나, 쉽게 컴퓨터 하나가 수십억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진이 많이 남겠습니까? TSMC 그리고 하이닉스도 HBM에도 마진이 많이 남은 거 우리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엔비디아도 엄청난 그 마진을 구가하게 될 것이고 실적은 좋을 겁니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조금 조정받다가 네. 뭐 한 800달러대 떨어졌다 최근에 한 920달러대까지 네. 올라왔죠. 그러니까 문제는 시장의 기대와 실적 간의 괴리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지난 두 분기는 얼마나 웃기는 그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어떤 것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상상을 야, 이 회사 좋아 하면 상상을 많이 해가지고 실적이 딱 나오면 그래 예상했던 대로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네네. 보통 실적 발표하면. 근데 두 분기 연속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엄청 실적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실적 뚜껑을 딱 여니까 이렇게나 더 좋아?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 뭐 한국의 삼양식품 1분기 실적 뚜껑 열고 깜짝 놀라서 어제 상한가 오늘 20% 이렇게 올라 있는데요.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엄청난데 그것과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지난 2분기 연속 뚜껑을 열었더니 예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두 분기나 연속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대치를 그때보다 아마 조금 더 올려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분명히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불과 얼마입니까?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800 이제 깨졌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야 이제 그 성장세가 그 주가에 다 묻어 있었던 것 같아. 더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보여주겠어 이런 얘기 돌았다가 최근에 거의 한 $940대까지 다시 네. 또 막 크게 20% 이상 반등을 했다가 근데 기대치가 올라왔으니까 주가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적은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오는 실적, 야 이게 또 얼마나 또 시장을 놀라게 할지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1년이 이어질 거냐 2년이 이어질 거냐인데 아마도 25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증설 스케줄을 보면 25년도 후반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이닉스가 그렇게 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요청한 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공장 증설을 해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의 뭐 HBM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거는 이미 다 완판됐고 네. 내년 것까지도 이미 생산량 대부분이 다 이제 수요자가 있는 거다. 그럼요. 점 찍어놨다라는 거죠. 지금 모자라요. 그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물건을 신제품 살 때 가격을 약간씩 비싸게 사기는 하지만 전자제품 항상 똑같은 가격에 신제품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그런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제 신제품이 작년하고 비슷한 가격을 하는 거고 작년에 팔던 가격이 떨어져요. 무조건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상황이면. 그런데 지금 HBM이 왜 우리가 모자라다고 표현하냐면 지금 업계에서 전망은 5% 가격이 내년에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무슨 5%야. 10%, 15% 가격이 더 올라.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제대로 공급해 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하이닉스만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는 거고 마이크론은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수율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하이닉스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자라는데 다른 데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만들어 오는 개수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500만 삼성 주주분들의 얘기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저도 뭐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니 네. 그리고 주식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인 제 고객분들 중에 삼성전자 주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일 많은 주주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주주라서 저도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는 바람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잘 되길 바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삼성전자 잘 되길 바라는데 지금까지 들어오는 뉴스의 흐름들을 봐서는 이거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3, 네. HBM3E 모델을 언제 공급한다라는 이른바 단독 기사라고 하는 이제 오보인지 진보인지 확인은 안 되는 기사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죠. 제가 1년 동안 그 오버를 봐서 이제 언론의 보도는 안 믿어요. 그래서 돼야 되는. 그거 필요 없고 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발언. 그러니까 삼성 뉴스룸에서 나오는 공식 발언 외에는 저는 안 믿기로 했어요. 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그 1분기 분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사업의 내용에 HBM3를 2분기부터는 뭐 양산할 예정입니다라고는 이제 쓰여 있어서 또 주주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만들 수는 있어요. 네. 엔비디아가 안 쓸 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AMD가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AMD가 쓸 HBM이 없어요. 예. AMD가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으나 그 규모가 엔비디아하고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게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매출은 규모가. 나오는데 마진은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추세면.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건 신제품 만들어야 반도체 칩에서는 항상 그런데 신제품을 잘 만들어야 마진 팡팡 터지는 거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서 지금 이번 실적 분석을 해보면 대략 한 50% 정도 마진 남긴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마진 남는데 그 정도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아예 납품이 없었으니까 그렇고 2분기 실적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예상하는 걸로는 하이닉스는 매출 대비 이익률이 상당히 올라올 것 같고 1분기보다도. 근데 삼성전자는 매출 대비 이익률이 올라오긴 하나 하이닉스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만약에 이제 신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수율 잡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어떤 일을 새로 하면 바로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 저한테 바이올린 줬다고 제가 하루쯤에 무슨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켤 수 있는 건 아니죠. 죽을 때까지 못 켜는군요, 그건. 네. 제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예, 레벨을 너무 높이 잡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나겠습니까? 제가 그 바이올린 잡으면 소리가 나겠어요? 소리가 처음에 아예 안 나겠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소리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술 뭐 테크닉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테크도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납품을 하더라도 거기 좋아지는 데까지 마진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또 여기에 또 기다리는 주주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HBM 쪽으로는 그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AI 반도체에 붙어가는 HBM 이것 때문에 이제 기존의 다른 D램이라든지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도 같이 좀 회복이 될 것이냐, 같이 나아질 것이냐,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언제까지 갈 것이냐도 또 하나 고민거리잖아요. 보통 이제 그 반도체의 흐름은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공급이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도 감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제 감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산을 풀기 시작했다는 건 가격이 좀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는 디램 업체들의 마진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대목이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수출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네. 5월 10일도 전년 대비 약 50% 증가. 지금 계속해서 전년 대비 매월 반도체 그 판매가 수출이 50% 이상 4에서 50%씩 증가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예,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그렇고 있기 때문에 네. 늘어나는 건 분명히 맞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클이 1년이 안 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 경험을 보니까 반도체가 총 4년의 사이클이 있는데 떨어질 때는 2년, 올라갈 때는 1년 반. 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가격이 계속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삼성전자도 기본적인 실적은 점점 개선될 것이다. 그건 분명히 맞고, 또 하나는 이번 5월 10일까지의 수출입을 체크를 해보면 그동안에 그 미국 수출이 계속 늘면서 미국이 중국을 추월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수출 비중이 높았고요. 작년부터 이게 변화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번에는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5월 10일까지의 흐름은 다시 중국 수출이 완전히 늘어요. 근데 중국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한 거는 다 만들고 웬만한 건 모자란 게 없어요. 차고 넘칩니다. 네. 근데 뭐가 모자르냐? 반도체 자급률이 없어요. 뚝 떨어져요. 자급률. 네, 반도체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대략 한 20% 내외 정도의 자급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수출이 는다라는 건 한국의 반도체가 는다는 것과 거의 정해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중이 중국에서 한국 거 수입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밖에 그렇죠.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의 데이터만 봐도 올해 상반기 쪽 한국의 반도체 쪽은 뭐 좋을 것이다. 이거는 뭐 거의 정해진 미래 아니냐, 한 1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주가 측면에서는 또 그걸 또 상당수 선반영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주가랑은 실제 실적과 어느 정도 괴리를 보이고 어느 선에서 또 먼저 피크아웃을 할 것인가, 네. 이것도 또 봐야 돼서 더 어렵죠. 예. 중국에서도 반도체 자금률 높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네.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니까 그 SMIC라고 중국의 파운드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화웨이를 위해서 너무 제살 깎아서 화웨이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네. 또 하나 구리 가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구리 뭐 선물을 바탕으로 한 뭐 ETF들도 그렇고 구리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인공지능, 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담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그 전력 송배전을 위한 각종 기기들,
또 거기에 구리도 쓰이게 된다. 네. 이 메커니즘으로 이제 시작이 된 투자 아이디어였지 않습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라든지 시장의 반응은요. 최근에 이제 구리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전력선 기관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 AI가 벌써 이미 리투아니아 국가 단위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되면 일본 국가 단위의 전력보다 AI 서버 센터들이 전력을 더 많이 쓸 거다라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래서 이거는 뭐 AI의 혁명이기도 하지만 전력에선 재앙이다. 라고도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송배전 관련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AI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송배전 관련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미국의 SOC들이 좀 구닥다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쭉쭉 깔아야 되는데 덕분에 한국의 변압기 업체들하고 전력선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도 호황이죠. 예,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뭐 구리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구리 수요의 가장 최고는 역시나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중국 경제의 바로미터다. 닥터 쿠퍼 뭐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뭐 서버 관련 그다음에 전력 관련 구리 수요가 많은데 저는 지금부터 중국 주택과 관련되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구리 가격을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왔어요. 네. 중국의 집값들이 계속 하염없이 떨어져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 전년 동월 대비 주택 가격 지표가 3.1% 마이너스 나왔어요. 4월 달치가. 네. 그 전월에 3월 달에도 2.2%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선, 3선 도시 쪽 가면 뭐 2015년까지 떨어졌다.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집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중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 지방 정부로 하여금 집을 사라. 미분양 집을 사라. 네. 중국의 빈집은 두 가지로 갈라서 보셔야 됩니다. 분양된 빈집이 있고요. 주인이 있는 빈집이 있고요. 네. 미분양은 주인 없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냥 건설사가 갖고 있는. 네, 건설사가 갖고 있는. 근데 주인 있는 빈집이야 개인한테 떠넘겨졌으니까 개인의 부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기업 소위 말하는 디벨로퍼에게 있는 빈집은 누구의 문제인가요? 디벨로퍼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미분양 상태가 유지되면 어떻게 된다? 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네. 근데 이미 그 헝다라든가 이런 백개원이라든가 민간 업체들은 벌써 이미 넘어갔어요, 거기. 예. 네. 파산 신청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 기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는 국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디벨로퍼 중에서도 국유 기업이 꽤 많아요. 그럼 이 국유 기업이 미분양 사태 나서 국유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수백 채에 달하는 이 미분양 사태를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사주고 그거를 싸게 사고 싼 값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할 그런 계획. 그래서 그 전부터 한 3, 4주 전부터 이구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구환신이라는 건 옛 것을 가지고 환신, 새 거로 교환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어디다 했냐면 가전제품, 그다음에 자동차. 여기에 이제 이구환신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구환신 얘기를 하면서 집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지? 집을 어떻게 옛 집을 새 집으로 바꿔주지? 근데 이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냥 바꿔주는 건 아니고 이제 돈 내고. 네. 예, 아마 싼 값에 무슨 임대를 하게 되든지 그렇게 어떤 정책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죠. 네. 예전에 가전제품도 그랬듯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인민은행이 지방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방 정부에서는 자기 지방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공립기업, 국유기업 이런 쪽으로 그 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게 될 텐데 지난 17일에 일단 주택 대출 모기지 금리 하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면서 25bp 금리를 내렸어요. 이 금리를 지난번에도 내렸는데 이번에는 또 주택 관련해서 금리를 내린 거거든요.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미국으로 돌려보십시오. 미국에서 금리 내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때 QE라고 표현됐죠. 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에 QE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얘네가 일단 첫 번째로 3억 1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약 56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재대출 프로그램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인민은행이 국책은행, 지방국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 등의 그 21개 기관에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했고 이게 일단 5천억 위안, 약 95조 원이에요. 네. 근데 앞서 제가 수백만 채 그 미분양이 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추정이 안 돼요. 얘네 면적으로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몇 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수백만 채라고 했으니까 100만 채면은 100만 채당 1억 원에 산다 그러면 집을 얼토당토 않는 가격이긴 하지만 1억 원에 사면 돈이 얼마일까? 100조 원이에요. 2억 원에 사면 200조 원이에요. 네. 그럼 200만 채면은 400조예요. 2억에 사면 예. 엄청난 돈입니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난 주말에 비철금속 그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금, 은, 니켈 모든 그 비철금속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게 그 주택의 그 비철금속이 일부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로 돌고 돌아서 산업이 조금 네.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그 부분도 있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통화 가치 하락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이제 통화 가치 하락이 반영되면서 모든 가격, 재화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중국이 이게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되면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위안화 통화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금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나라가 특별히 유독 좋아하는데 인도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금을 좋아해요. 그리고 최근에 금값 올리는 데는 중국 은행에서 매입을 많이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 정책을 해서 중국판 QE가 본격화되면 중국 위안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금을 들고 있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 뭔가 실물에 투자하자. 네. 게다가 비트코인도 6만 6천, 6만 7천까지 지금 다시 최근에 또 올랐습니다.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전면적으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이거 뭐지? 미국의 데이터만 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네. 주말에. 네. 예.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에 갑자기 다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 우리가 보던 그런 흐름 그대로인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뉴스가 지난주에 가장 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이거 중국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견디다 못해서 지금 이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상황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완화 정책을 하고 부양책을 써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예. 집값이 4월 달에서 3%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내 입장으로 돌려보세요. 내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한 채 갖고 있는 게 계속 빠져. 살고 있는 집 말고도 계속 가격이 빠져.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밥 사 먹고 물건 살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소매 경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역효과.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이 계속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완화책을 해도 완벽하게 돌릴 수 없으니 이런 방식의 흐름들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뉴스들을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비롯해서 중국 증시도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등세에 이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가장 강하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이제 중국 지수까지도 반등을 했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채권 가격이라든지 웬만한 자산들 다 상승하고 있는데 유독 안 오르고 있는 거 우리 증시. 네. 이 대목에서 또 할 말 많아지시는데. 설명 많은데 제가 이제 예. 비밀을 밝혀냈어요. 비밀이요? 네, 지난 주말에 분석을 좀 하면서 네. 뭐 이렇게 되니 네. 이 지수가 오를 수가 없겠구나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떤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지금 한 2,700포인트 대잖아요. 네. 그거를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240조 원 정도 됩니다. 여전히 그 정도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포인트당 0.8조대예요. 네. 예. 8천억. 근데 우리나라 사상 최고 주가가 3,310포인트대 정도 돼요. 네. 3,300. 근데 지금 60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240조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포인트당 0.8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고점이 600포인트가 위잖아요. 네네네. 그럼 500조 원은 더 있었어야 되겠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최고점 대비 한 500조 원은 어디론가 이제 사라졌단. 그러면 그때가 대략 계산해 보면 지금 2,250조 정도 되니까 2,750조 그렇죠. 정도 돼야 되겠는데 1,800조 원 정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산술적으로 맞잖아요. 네. 계산해 봤거든요. 21년 8월에 시가총액이 얼마냐? 2,300조 원이었어요.
2,300조. 네. 500조가 어디 간 거야 지금? 500조가 어디서 왔지? 왜냐하면 500조가 날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한 1,800조대 거래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200조대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죠. 그렇죠. 코스닥에서 이사 온 친구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사 온 친구들이 있고, 신규 상장. 예, 신규 상장 IPO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주가가 올라서 지수가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올라왔다기보다는 네. 신규 상장들 기업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팔아서 네. 시가총액만 커져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 위스키를 물을 많이 타가지고 맥주처럼 마시는 거예요. 맥주 위스키예요 저희는 지금. 아, 그러네. 한국 주식시장 물을 너무 많이 타서. 물을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죠. 나는 돈은 내놨는데 위스키 값을 내놨는데 아무리 마셔도 취하질 않아. 그 네. 신기한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갈수록 주식 수가 줄어들고 네, 한국은 갈수록 주식 수가 엄청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소각해서 네, 주주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한국 기업들은 자회사 또 상장하고 그렇죠. 계열사 또 상장해서 주식 수를 더 늘리고 아니 H모 회사는 한 개의 회사로 시작해서 벌써 계열사가? 네, 아마 8색조가 됐어요. 상장. 계열사가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뭐 M&A 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난 그 17일 날 그 미국의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해서 네네네. 그 한국의 그 분들이 가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베스트 코리아 데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서 IR 기업 설명회 투자 네. 설명을 한 거죠. 네, 투자 설명회 하셔가지고 한 240명 정도의 월가 분들이 오셨대요. 네. 그러면서 주주환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감사하고 주주환원하면 우리 개미들도 이제 퇴직연금도 일부 주식도 사놓고 했으니까 이거 잘 되면 퇴직 그 이후에도 좀 따뜻해지고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물타기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주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주주환원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번에 거래소 이사장님도 가셨거든요. 네네. 이 물타기에 대해서 거래소가 한마디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가열찬 물타기에 대해서. 그 원리를 따져 놓고 보면은 저도 그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야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한국 거래소는 상장 회사가 많아지면 또 좋아지는 구조예요. 수익도 높아지고 네, 역설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래소가 무조건 상장시켜주지 마시고 아니 이거 지난번에도 쪼갰는데 이번에 또 쪼개세요? 이렇게 한마디 얘기만 해줘도 기업들이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 말만 해주셔도.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개인들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를 한번 조금 더 고민을. 자금 조달해야죠. 필요하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유상증자를 회사가 너무 어려웠어. 네. 저희가 돈 여기서 한 번만 이 자금만 조달하고 나면은 저희가 신사업에서 잘 될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 해주세요. 그러면 유상증자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야. 얼마에 언제 유상증자를 했는지. 네. 근데 그거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그렇죠. 받았으니까. 주주들이 투자를 해줬다면. 그럼 배당으로 갚든지 아니면은 자산 소각으로 갚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어떤 라벨 꼬리표를 달아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성향이 드러나요. 사람들한테 손만 벌리는 회사인지 손을 벌렸다가도 다시 되갚아주는 회사인지 이 성향이 딱 대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래소에서 해줘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 보면은 자본금 변동 사항이라든지 전환사채도 뭐 몇 회차, 7회차 아니면 뭐 15회차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유심히 뜯어봐야만 보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밖에서 보이게끔 꼬리표를. 그렇죠. 꼬리표는 딱 이렇게 요즘에 뭐 좋지 않습니까? 커서 이렇게 올리면 밑에 탁 뜨면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자본 동향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이 회사는 어떤 성향이 어떤 성격이구나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증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기업의 자본 조달을 더 용이하게 해주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자본 조달 창구로 아주 우수한 시장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본 조달만 하고 네. 잘 벌어도 주주들에겐 돌려주질 않으니 그게 네. 또 이제 문제인 거죠. 그나마 이제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밸류업 얘기 많이 나오면서 금융회사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래된 회사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이 배당률이 좀 올라갔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특징적인 게 배당률 3%에서 5% 이상 주는 회사들은 주가가 좋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 한 주당 배당금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하방 경직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런 시대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주식 쪼개기 상장도 지적을 우리 곽상준 부장님이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기업은 그런 우스갯소리지 않습니까? 그 계열사 구내 식당마저 쪼개서 상장하는 거 아니냐. 네. 무슨 푸드. 네. 네. 뭐 푸드도 있고 뭐 중고 계열사도 있고 하도 상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이고. 이번 주에 참 그 우리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23일 맞습니다. 목요일에. 요거는 어떻게 좀 큰 변수는 안 되겠습니까? 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미국 그 중앙은행의 그 지역은행 총재 이름까지 달달달 다 외우는데 한국은행에서 어떤 분이 계신지는 잘 몰라요. 그만큼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데 뭐 일단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정현 총재께서 지난번에 말을 한번 살짝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대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독립할 수 있지만 미국 연준에서는 독립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정말 되게 현실적인 네, 말씀이에요. 굉장히 귀에 빡 박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하셨던 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궤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 미국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1분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주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네. 목표치 2%를 향해서 내려오다가 오히려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원래 연초에 뭐 한 4월이나 5월이나 6월이나 이때쯤 한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완전히 물 건너가서 이제는 9월에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금리를 내리긴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게 확정되는 금리를 내리거나 내릴 것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상황만 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미국 상황들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금리는 못 내릴 것 같고 일단은 6월 달에 그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유럽이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앞단에 스위스가 금리를 냈고 스웨덴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이 먼저 금리를 6월 달에 내릴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그 시점쯤이 되어야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올해 아마 3, 4분기 끝자락 내외쯤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2일에는 미국 FOMC 그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의사록 지난달 통화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23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오늘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장,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 수협 유통센터 인근에서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트럭에 타고 있던 60대와 70대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늘어났습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9.6% 증가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청취자 정의정님. 중고 거래는 매입 매출 가격 비교하면은 마이너스인데 왜 세금을 내나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을 보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다 이런 기준 가지고 있죠. 네, 중고 거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을 2만 원에 판매했어요. 그럼 3만 원의 손해죠. 그러니까 손실이 있기에 수익을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품 판매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죠. 그러니까 과세의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바로 사업성 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복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소득이 있다면요. 반드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요. 또 세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셨을 때는요. 예. 그러니까 뭐 중고 상품 한두 개 팔았다라고 해서 이제 세금 내라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정말로 업자처럼 수십 건, 수백 건을 반복적으로 판매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라. 네. 세금도 성실하게 내시라 이런 뜻이죠. 그래야 되죠. 자, 이어서 청취자 김문희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로 바뀌었나요? 이게 지자체부터 하나 둘씩 바뀌게 되죠. 그래서 큰 틀에서 정부가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쉬도록 한 달에 2번을 쉬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네. 디테일한 날짜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해놨는데 최근에는 또 규제 개선을 했죠. 그게 꼭 공휴일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지자체별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하나 둘씩 바꾸고 있는 건데요. 네. 전국 76개 기초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지역민들과 또 그런 규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아마 따진 결과일 겁니다. 네. 이어서 청취자 김주원님이 청약 통장은 양도 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양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네네.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라 이 개념은요, 바로 세대주 간의 명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 주인 이름을 바꿔서 통장을 증용, 상속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자녀에게 청약 통장을 넘길 때는요, 주민센터와 자녀와 함께 가시죠. 그래서 자녀를 세대주로, 그러니까 명의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30세 이상이면은 세대주가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청약 통장은 1인당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청약 통장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명의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물려받는 통장 외에 기존 청약 통장이 있다면은 해지해야 됩니다. 그럼 해지했다면은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자녀 명의로 이렇게 양도가 아니라 청약 통장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청약 통장을 파는 건 불법. 네. 왜 떴다방들이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양도가 되고 아니라. 근데 세대주를 자녀로 바꿀 때 부모의 청약 통장도 같이 넘겨줄 수 있다. 이건 이제 절차를 밟아서요.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자, 9449번님, 우리나라에는 펩리스 업체가 있나요? 그럼요. 많이 있죠. 네. 펩립스라는 거는 이제 펩 그러니까 공장. 리스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네. 스테인리스 할 때 스테인 녹이 없다라는 것처럼 네. 공장이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직접 설계만 하는 회사를 펩리스 회사라고 하죠. 뭐 삼성에서도 반도체 설계 그 시스템 사업부가 있고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LX 세미콘, 어버브 반도체, 실리콘 마이터스, 뭐 제주 반도체, 텔레칩스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지난 22년도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100위권 펩리스 업체에 방금 말씀드린 그 5개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조는 굉장히 강국인데 설계는 세계에서 많이 좀 뒤처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걸 또 설계하는 기업들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 커나가도록 지원을 해야겠죠. 네. 자, 오늘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칠 시간이고요. 또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로 또 꼼꼼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만나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